벚꽃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검은 2월 초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고요. 박한철 헌법소장은 늦어도 3월 13일까지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설 연휴 대선 시기가 빨라지면서 보고 오신 대로 대권 주자들의 행보도 분주한데요. 자, 이 자리에는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또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보통 봄에 치러지는 대선 벚꽃 대선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날짜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 한 3가지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언제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박한철 소장이 3월 13일 이전에는 결론이 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에 따르면은 이제 2월 말에서 3월 초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가장 빠른 이 현재 예상되는 날이 4월 19일 정도로 일단 예상이 되고요. 4월 19일, 4월 26일, 그리고 마지막에는 5월 11일 정도까지 되는데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4월 19일로 따지면은 80일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이면 87일이 남았고요. 5월 11일로 따진다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2일이 남았는데요. 만일의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제 80일에서 100일 정도의 시간밖에 안 남았죠. 그렇다면 대선이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자마자 그때부터 대선은 본격적인 판 전체가 굴러가게 되고요. 대선 시작 50일 전까지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날짜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 경과로 따지게 된다면 지금 이미 대선 국면은 치열하게 전개돼 있고 후보들이 그래서 더욱더 많은 유권자들에게 표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 국민들이 후보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을 판단하기 이전에 벌써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빠르게 검증도 해야 되고요. 우리 국가적으로도 정말 큰 이 결정의 과정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과 추리가 가능합니다만 통상적으로 이제 헌재가 목요일에 선고가 내린다. 뭐 이런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 3월 2일과 3월 9일이 적당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헌법 68조에 따라서 60일 이내에 대선을 하게 되면은 4월 말이나 5월 초가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정치권은 거의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어림잡아서 100일 전쟁에 들어가야 될 그런 시점에 있는 거예요. 3월 13일이라고 박한철 소장이 사실상 못을 박듯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그러면 3월 13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지금 뭐 3월 13일에 헌재 소장이 이야기했으니까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만은 박한철 소장이 그렇게 이야기한 데는 여러 가지 이제 배경이 있는 것이죠. 첫째는 심리에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이 결정이 안 되고 주심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곧 조금 있으면 끝나는 그런 시점이고 그에 대해서 후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죠.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여기 인사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야권이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다음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 인사도 지금부터 진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이게 적절치 않다. 그래서 야권에서는 반대가 지금 이루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은 국정공백이 자꾸 심화되고 길어지니까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상당 부담감이 이제 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헌재 재판소 쪽에서는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점에서 3월 14일로 못 박아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3월 13일로 못을 받고 기정사실화되고 있지만은 3월 13일이 넘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도 정치권에서는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준비가 뭐냐?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이라든가 주심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벌써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일단은 그 3월 13일에 이제 선고가 나오고 대선 가장 90일 안팎의 날짜가 남았다는 전제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지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누구랑 손을 잡을 것인가 이 문제가 어쨌든 가장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죠? 그렇죠.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 보수 진영의 아이콘, 보수 진영의 이제 결속을 도모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축약을 하자 그러면은 반기문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보수 진영의 쏠림 현상을 유도를 해야 됩니다. 보수 진영의 쏠림 현상을 유도해야 되는데 이걸 어떤 방법을 할 것이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방법은 기성정당으로 들어간다라는 부분입니다. 기성정당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이제 새누리당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바른정당으로 들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택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 기성정당으로 들어가지 않고 제3의 세력이나 독자신당으로 가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 먼저 짚어야 될 부분은 독자신당이 가능할 것이라는 부분은 이건 좀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신당을 만들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금에 대한 문제가 동원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보수에 대한 색깔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정강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힘들다라는 부분이고 그냥 독자 세력에 대한 문제는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 측에서 흘러나온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보수 진영의 쏠림 현상을 급격하게 유도하기보다는 외연 확장을 우선적으로 시도를 하고 난 다음에 보수 진영에 계속 유도하겠다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바른정당으로 가든지 새누리당을 가든지 기성정당 입당한다 그러면은 새누리당의 입당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한 상황이고 바른정당으로 간다 그러면은 만약 입당했다고 우리가 예상을 해본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급격한 쏠림 현상이 되겠죠. 뭐냐 그러면은 새누리당 내에 있는 중차권 의원들이라든가 일부 비박의 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보수 진영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바른정당으로 다시 이제 들어오는 재입당하는 그런 현상이 되게 되면은 보수 진영의 뭔가 이제 아이콘으로 두드러지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그 쏠림 현상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제3지대 연대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현재 반기문 전 총장이 처한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 귀국하기 전까지는 보수 진보를 다 아우르는 그리고 글로벌한 큰 사회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큰 포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최근 흐름들을 본다면 약해졌죠. 그렇죠. 문재인 전 대표가 30% 중반까지 가고요. 반기문 전 총장은 20%가 깨지고 지금 어제 오늘 나오고 있는 조사에 따르면 10%, 15%대까지 지금 추락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반기문 총장이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아이콘으로서 그리고 전체 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핵심적인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해야만 지지율이 따라갈 텐데요. 뭐 우리 보시지만 지금 반기문 총장이 15.4% 가장 최근 여론조사죠. 여기까지 하락했다는 것은 그동안에 25%대, 20%대 중반에서 급속하게 지금 추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그동안의 그런 경험이나 경륜이 국민들에게 안정감 있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주기보다는 도리어 국내에 들어와서 뭐 일일 일건 뭐 구설수에 오른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검증의 과정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이런 부분이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한 안정감 또 대권 주자로서의 그런 능력을 지금 많이 상쇄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기문 전 총장은 지금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거고요. 지금 선택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캠프 내부에서는 독자 신당 또는 독자 세력화를 지금 추구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독자 신당, 독자 세력화를 통해서 중도와 또 보수 진영을 아우르는 그런 정치적 능력을 만일의 경우 보여줄 수 있다면 거기서 뭔가 제3지대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주자군들과 텐트를 칠 수 있는 가능성들 그리고 본인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 바른정당에 들어간다 할 경우 이제 또 다른 가상이 되겠죠. 바른정당이 지금 지지율 측면에서 새누리당을 압도하지 못하고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른정당에 들어가서 유승민 또 남경필 이런 후보들과 경쟁을 하게 됐을 경우 사실은 쉽지 않은 본인의 어려움이 느껴지는 거고요. 새누리당은 사실상 합류하기 어려운 상황. 이렇게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당분간은 제3지대에서 본인의 독자 세력화를 통해서 위상을 다시 한번 좀 확립하는 그런 과정을 예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좀 더 저는 확실한 선택이라면 현재 받고 있는 본인의 지지층이 대부분 보수 진영이거든요. 그리고 연령대도 60대니까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바른정당을 선택해서 보수 진영의 핵심적인 그런 주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좀 더 반 총장으로서는 유력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반기문 총장이 이제 귀국 후에 여러 가지 행보를 통해서 상당히 좀 지엽적이고 세세한 부분에서 많이 실패를 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큰 형태에서 지지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고 답보 상태에 이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이긴 하지만은 과연 반기문 사무총장의 지지율이 계속 상승 국면을 그렸다 그러면은 뭐 기성정당 가든지 독자 세력 가든지 이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있죠. 지지도가 이제 상품성이 그만큼 자꾸 불안정한 그런 곡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됩니다. 먼저 충청권 의원들이라든가 비박 진영의 의원들, 이 새누리당에 잔류하고 있는 의원들이 여기에 합류할까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은 바로 그러한 문제에 있습니다. 독자 세력화를 지금 주장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언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은 국회의원의 신분으로서 기성 정당이 아니고 독자 세력을 남는다는 것은 결국 무소속으로 탈당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쉽게 탈당한다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무소속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무소속으로 남아 있다 하더라도 반기문 사무총장의 지지율이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죠. 그러나 그게 되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급격하게 사실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런 이제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반기문 사무총장은 지금 어떻게 될까 보는데 우리가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냐면은
다 아시다시피 반기문 사무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글로벌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고 상품성은 굉장히 훌륭하다. 네. 이렇게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행태 자체가 행보 자체가 자꾸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그 상품에 맞는 행보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즉 지금 현재 보수 세력으로 남느냐 기성정당으로 가느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정치공학에 입각한 거거든요. 소위 셈법에 입각한 거다 말이죠. 그래서 어떤 쪽이 유리할까를 보는 것입니다. 그 독자 세력으로 하는 것도 그런 것이죠. 셈법에 의해서 이것이 유리하다 본다 그러면은 그건 전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돼야 되느냐? 독자 세력을 통해서 보수 진영을 아우르든지 아니면 진보 진영까지 다 합쳐서 아우르든지 이런 건 절대적으로 선제돼야 될 것이 결국 반기문 사무총장의 정치력입니다. 네. 이걸 얽어낼 수 있는 한데 묶어낼 수 있는 정치력을 반기문 사무총장이 갖고 있느냐. 네. 그런 아젠다를 갖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할 수 있는 아젠다는 기껏해야 개헌이라는 그런 부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개헌을 연결해서 이걸 묶어낼 수 있냐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미수수다라는 것이죠. 네. 여기는 수많은 셈법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탁월한 정치력으로 묶어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퀘스천 마크가 있다라는. 네. 아직까지 그런 정치력을 또렷하게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이 그렇죠. 지금의 네. 지지율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최근에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을 만났습니다. 27일에 만났는데 손학규 의장이 마찬가지로 그런 같은 말씀을 했어요. 정치 노선을 분명하게 해라라는 말을 했고요. 반 전 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전체를 다 아우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 두 사람의 만남 그리고 이 같은 대화가 두 사람의 연대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해석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물이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일단 연대 가능성은 살아는 있는데요. 네. 연대를 할 수 있는 애초에 만나기 전에는 연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더 컸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만남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최근에 반 전 총장이 취하고 있는 상황은 그런 흐름이 약해지고 있다. 네. 왜냐하면 저 손학규 전 대표의 표현에서 나오듯이 이 표현이 이 비판적으로 나오게 된 것은 그 부분이거든요. 진보적 자유주의자라는 뭐 그런 표현이라든가 진보적 보수주의자 이런 표현을 했었죠. 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모호하고 정치적인 가치라든가 이념적인 측면에서도 본인이 어떤 국가의 그런 큰 흐름을 대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네. 입장이 잘 안 나타나고 있고요. 네. 방금 부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력을 보여주는 부분은 정치적인 메시지가 얼마나 뚜렷한가가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보여줬던 것들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우리 국민의 민생의 고통이라든가 경제적인 침체 또 그동안의 비선실세 이 국정농단에서 나타났던 이 잘못된 정치의 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전을 보여주고 향후에 어떻게 이런 대한민국을 바꿔나갈 것인가 이런 비전이 안 네.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정치적인 메시지로 보내주는 국민들이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본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동생 문제라든가 조카 문제에 대해서 네. 확인도 해보지도 않았고 전화도 안 해봤다. 이 관훈클럽에서 그런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대권 주자가 자기 자신의 가족과 관련되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해봤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께 해명하겠다는 그런 의도도 없다라는 네.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반기문 전 총장이 보여줬던 부분들 손학규 전 대표가 볼 때는 상당히 미지근하고 네. 뭔가 이 전체적인 국면에서 정치인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네.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반기문 전 총장은 빠르게 지금 시점이 사실은 시간이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네. 본인의 이미지도 지금 안 좋은 쪽으로 자꾸 고착화돼 있고 지지층도 이 TK 대구 경북 지역과 60대층 다시 말해서 네. 새누리당의 지지층과 겹치는 그런 양상을 보이거든요. 빠르게 최소한도 보수층과 그다음에 중도에 있는 그런 분들까지도 포괄해내는 그런 정치력을 보이지 못한다면 상당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손학규 전 대표의 만남은 상당히 이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터닝 포인트를 보여주는 네. 그런 만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제가 개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반기문 사무총장이 기고하기 전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칫하면은 해는 서산에 니은의 기운인데 갈 길은 급하게 될지도 모른다. 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반기문 총장의 지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예상은 사실 빗나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관측이 많았죠. 그러나 지금 자칫하면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각 당을 문을 두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이게 네. 있습니다. 즉 손학규 의장이 정치 노선을 분명히 하라 이 문제는 상당히 삼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뭐냐 그러면은 손학규 의장의 입장으로서는 내하고 같이 하려 그러면은 너에 대한 색깔을 분명히 해라는 그런 메시지도 되는 것이고 이제는 당신이 입장을 확실하게 안 하면 아무도 받아줄 수 없다. 특히 야권 같은 경우에는 당신하고 언제든지 문을 닫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함축적인 이야기라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사무총장의 선택이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독자 세력을 확실하게 걸어 나갈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가지거든요. 확장성을 먼저 볼 것이냐 아니면 색깔을 먼저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지금 독자세를 한다는 것은 확장성을 본다는 것이죠. 확장성을 본다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한 정치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그 무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아젠다로 사실 승복한다 그러면은 뭐 개인적인 소견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박기문 사무총장이 나와서 뭐 공항에 두는 뭐 티켓 끊는 이런 걸로 뭐 비판받기보다는 나는 대한민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어떤 아젠다가 던져줬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박기문 사무총장이 지역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묻혀질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따라서 지지율은 큰 등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에 따라서 야권에 대한 러브콜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다라는 부분이 많이 아쉬움이 남다는 겁니다. 손학규 의장이 말한 뜨거운 얼음 같은 표현은 안 된다라는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재인 전 대표 행보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는 설 연휴 동안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뭐 정신적인 지주라고 하죠. 송기인 신부를 찾아가서 새해 인사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지율은 계속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좀 친노 이미지에 묻혀 있는 것 아니냐, 외연 확대가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의문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가장 앞서가는 그리고 선두주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자들은 전혀 못하고 있는 세 차례에 걸쳐서 공식 정책 발표회도 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지율도 상당히 탄탄합니다. 지금 30% 중반까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지지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는 사실상 안철수 전 대표가 분당하면서 소위 말하는 안철수라는 정치인과 더불어서 중도라는 지역을 상당 부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도 지금 상당 부분 50% 가까이 회복은 했지만 그러나 호남 지역이 사실은 야권 주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자신의 정치 기반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아직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더군다나 문재인 전 대표는 사실은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가 지난번에 대선 후보도 했지만 본인이 어떤 역할을 맡아서 뚜렷한 업적을 낸다거나 또 그런 부분의 역할이 아직까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점들을 과연 국민들께 어떻게 잘 보여주느냐. 지금 단계에서는 지지층을 결집하는 그러나 본선 단계에서는 중도층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중도층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은 상당히 앞서가고 또 후보로서 전체 판을 주도할 수 있는 그 1위 주자의 위상이 있지만 그런 중도와 호남이라는 부분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국민들께 21세기에 국민들이 겪고 있는 민생의 고통 그리고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보여줬던 그런 정치가 기득권이 되고 엉망이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최소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걸 실천해낼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리더십의 역량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또다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향후 행보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이제 유리한 점이 있고 불리한 점이 있겠죠. 그 유리한 점을 첫 번째로 꼽아본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대선 주자들이 갖춰야 될 세 가지 요건을 이야기할 때 그 세 가지가 뭐냐 그러면은 첫째는 대중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적인 능력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이를 지지할 수 있는 지지 동력이거든요. 지지 동력인데 이 지지 동력이 일종의 팬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그 대표 같은 경우에 이 팬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대중성도 있고 전문적인 능력도 있지만은 여기에 팬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런 부분이 지지율 추이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이게 이제 사실상 팬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유리한 국민이고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 반면에 불리한 점이 뭐냐라고 본다 그러면은 이런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1위를 달리고 있다고는 하나 역설적인 반기문 효과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겠지만은 반기문 참모총장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 뭐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나타날 것이다. 그에 따라서 상승 국민의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판단했는데 이게 이제 예상치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소위 말하자 그러면은 대안으로 문재인 대표를 오히려 추종하는 그런 형태로 역설적인 반기문 효과가 그쪽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반기문 문재인 전 대표가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친문 패권 그리고 친노 패권 이걸 어떻게 희석시키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건 제대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정치권이 최순실 게이트로 혼돈의 흥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뭐냐 그러면 양극단의 패권 정치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모멘텀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 입장으로서는 이런 패권주의적 이미지를 얼마나 희석시키느냐 여기에 달려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나 지난 2014년 12월 29일이죠. 당대표에 나올 때 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은 개파 정치 없애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패권 정치 없애겠다 이렇게 확언을 하고 네. 약속을 하고 났는데 아직까지 그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본인으로서는 이 이미지를 희석시키지 않으면 아킬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네. 야권에서는 역시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설 연휴의 행보가 이제 조금 더 돋보였던 것 같은데요. 어르신들에게 뭐 떡국을 대접하기도 했고 앞서 전해드렸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유권자들과 그렇죠. 만나기도 하고요. 안철수 의원의 이 지지도는 좀 어떻게 앞으로 움직일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우리 앵커께서 씨름을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씨름을 참 좋아하는데 씨름판에 나가게 되면은 상대가 힘이 아주 우월할 경우에 이 우월할 경우에 쓰는 기술이 소위 말해서 덜배지기입니다. 네. 덜배지기를 쓰고 만약에 내가 상대보다 힘이 좀 약하다 그러면은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많이 씁니다. 소위 말해서 안무릎치기라든가 이렇게 역이용하는 그런 기술을 많이 쓰는데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은 덜배지기 하기가 힘들다. 예. 소위 말하자면 힘이 많이 빠진 상태다. 그래서 상대를 들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내가 대권 후보가 되고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이라 보다도 이 정치 계획을 어떻게 탁파시켜 나가고 네. 이 정치 계획을 어떻게 완수시켜 나가느냐.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내 새 정치를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이냐. 새 정치라는 부분이 상당히 고려해진 표현이 됐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게 자기가 어떤 희생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네네네. 먼저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지금 답보 상태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뭐 야권에서는 단일화 카드, 연대 카드 이런 얘기를 지우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좀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야권을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을 다 같이 보고 단일화 카드를 한다면 그건 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갈라진 벽이 너무나 심하거든요. 네. 오죽하면 분당이 됐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일단은 지지도의 부동의 이 앞서가는 흐름들은 일단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러나 나머지 야권 진영의 판의 변화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반기문 전 총장이 만일의 경우 지금처럼 계속해서 하락세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만일의 경우 추락할 경우는 상당한 위기를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대권 주자라고 한다면 안철수 전 대표를 볼 수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호남 지역 그리고 네. 박지원 대표가 상당히 큰 정치력으로 판을 전략적으로 접근해 줄 가능성이 크고요. 예.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균열이 지금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의원이라든가 일부 균열이 있고요. 그리고 그에 현재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 정책적인 연대 그리고 향후에 이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정당으로서는 지지도 1등을 달리고 있지만 그 외의 당들을 모은다면 또 만만치 않은 세력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최근에 굉장히 다부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가능성 또 연대 철학 이런 부분들을 끌어낸다면 네. 문재인 전 대표와 맞설 수 있는 상대가 되고 만일의 경우 거기다 반기문 전 총장까지 추락하게 되고 보수 진영에서 후보를 제대로 못 만들 경우에는 네. 사실은 큰 판의 변화가 만들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 설 이후에 그리고 이제 현재 판결과 이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변화되는 정치적인 흐름을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은 오늘 김종필 전 총재를 예방했다고 해요. 왜 김종필 전 총재였을까요? 중요한 점이 있죠. 네. 유승민 의원은 역시 이 대구 경북 TK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치 생활을 해왔고 사실상 정치 생명의 출발이 그곳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선 주자로서는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충청권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가 있는데요. 반기문 총장과 연대하는 측면도 있지만 일단 김종필 전 총재라는 지역에 사실상 오랫동안 맹주 역할을 하셨던 분이 있고 예. 충청권의 흐름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김종필 전 총재는 안보 면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가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유승민 의원하고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는 특히 외교안보 사안에서는 가치를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이 확장성을 만들 수 있고 현재 지금 지지율이 2~3% 굉장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지지율을 빨리 끌어들이고 전국적인 주목도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26일 일단 출마 선언을 했는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들 그리고 이런 광폭 행보로 앞으로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정치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맞으려고 한 거고 이 김종필 전 총재의 만남이 그 출발이 된다고 봅니다. 네.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네. 예, 유승민 의원의 그 제피를 만나는 그 행보에 대한 분석은 뭐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저는 좀 이렇게 봅니다. 뭐냐 그러면은 유승민 의원이 가지고 있는 사실 보수, 개혁적 보수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좀 오해를 받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보수 세력들에 있어서 예. 왜냐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저 유승민 의원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행보하고도 맞닿아 가지고 소위 뭐 배신의 코드다 이런 것들이 나쁜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갖고 있는 보수, 개혁적 보수 이 부분이 오해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승민 의원이 갖고 있는 개혁적 보수에 대한 기조 자체는 1700년대 에드먼드 버크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기득권의 반성입니다. 반성하는 보수.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는 보수. 이런 걸로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해를 좀 받고 있으니까 김종필 전 총재를 만남으로써 여기에 대한 기존적이고 전통적인 보수에 대한 부분들은 맥을 좀 같이 하고 싶은 그런 정치적 메시지가 충분히 담겨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대선 날짜는 다가오고 이 판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얘기를 나눌 대선 주자들이 한둘이 아니고요. 그렇죠. 예.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상희 위덕대 부총장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